안녕하세요. ETF를 아는 좀 잘 아는 ETF 좀 잘하는 형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리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야. 리츠 뭔지 알지? 이거 말하는 거야? 일단 리츠는 이거랑 스펠링도 좀 비슷한 것 같아. 리얼, 여기 E가 하나 빠졌는데 리얼 에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 이렇게. 부동산 투자 신탁이지. 그래서 오늘은 리츠에 대해서 좀 바삭바삭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 어떻게 설명해 줄 거야? 이렇게. 바삭하게? 내가 오늘 얘기할 리츠는 일단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 시장에서는 되게 안정화돼 있는 자산군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발전 초기 단계인 시장인데 이제 ETF 시장에서도 리츠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근데 ETF 특성상 시장에 새로운 투자자들을 이렇게 유입시키면서 발전을 해왔단 말이야. ETF는 블랙락이라는 좀 글로벌 1위의 ETF 운용사가 있는데, 여기서 최초의 뭐 채권형 ETF를 이제 시장에 내놨거든. 근데 그 당시 ETF 비즈니스 업계 관계자들은 굉장히 그러한 채권형 ETF에 대한 진출을 되게 부정적으로 봤었단 말이야. 그런데 채권형 ETF도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해왔어. 뭐 매년 20%, 30%씩 이렇게 상승을 10년 이상 해왔단 말이야. 그러면서 채권 자산군과 채권형 ETF가 이렇게 동반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야. 내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ETF가 상장 리츠에 대한 자산군에 이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으니 ETF 성장과 동반해서 상장 리츠 시장도 커질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내가 오늘 이 얘기를 준비를 한 거야. 먼저 리츠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투자할 때 발생하는 수익을 좀 구분해서 알 필요가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을 샀어. 10,000원짜리 주식을 샀는데 그게 15,000원이 됐어. 그러면 주당 5,000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을 한 거잖아. 그걸 좀 유식한 말로 자본 수익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요 10,000원짜리 주식이 계속해서 주당 400원씩의 배당을 했어. 그러면은 이 400원의 수익에 대해서는 인컴 수익이라고 하는 거야. 자본 수익은 그 회사의 뭐 경영이나 운영이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뭐 시장의 기대나 이런 걸로 출렁일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인컴 수익은 그 회사가 튼튼히 잘 경영을 하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배당이 잘 되고 있느냐, 뭐 요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겠네. 그렇지. 주식, 채권, 그리고 리츠 이 세 개를 나눠서 보면은 주식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본 수익을 더 많이 기대를 할까? 아니면 인컴 수익을 더 많이 기대를 할까? 당연히 자본 수익일 것 같은데 그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잖아. 그런 거 있잖아. 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그냥 그 차익을 노려라.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맞아. 그러면 채권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떨까? 채권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게 불어나는 거잖아. 이자가 붙어서. 그러니까 좀 인컴 수익이라는 게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할 것 같아. 맞아. 지금 우리가 대화한 거를 정리를 한 그래프가 있는데, 네이비색이 자본 수익이고 주황색이 인컴 수익이야. 그 왼쪽에는 채권군 인컴형 자산이 있고, 중간에는 리츠와 같은 실물 자산군 인컴형 자산, 오른쪽에는 주식군. 왼쪽 채권군을 보면은 인컴 손익의 비중이 크지. 그렇지. 그리고 오른쪽 주식군을 보면은 자본 수익의 비중이 크고, 근데 그 가운데는 지금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리츠와 같은 실물 자산군인데, 이거는 인컴과 자본 손익의 비중이 좀 비슷해, 일반적으로. 약간 주식과 채권의 좀 중간적인 성격이라고 볼 수 있겠네? 그렇지. 그 중간적인 성격이 강해. 주식은 시세 차익과 인컴 수익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 그치. 근데 리츠도 마찬가지야. 리츠 수익은 리츠가 편입하고 있는 이 건물 같은 부동산의 평가 손익이 반영될 수도 있고, 그게 주식의 시세 차익 비슷한. 그렇지. 그리고 정기적으로 수취할 수 있는 임대료 수익도 발생할 수가 있는 거야. 이거는 주식으로 따지면 배당이라고 볼 수가 있지. 그걸 얼마나 잘 굴렸느냐, 잘 운영했느냐에 따른 수익. 어떤 건물들을 사는 건지 궁금해. 그 롯데리츠랑 이리치코크랩 같은 경우는 안에 임차인이 리테일이야. 예를 들어서 롯데리츠에 들어가 있는 뭐 롯데 백화점이나 롯데마트, 그리고 이리치코크랩 같은 경우는 이랜드 리테일에서 그렇게 임차인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그리고 신한 알파리츠, 판교 거기 2번 출구인가? 그 앞에 크래프톤 타워라고 있어. 굉장히 큰 건물인데 리테일 리츠가 아니라 오피스 리츠. 그리고 NH 프라임 리츠도 마찬가지로 오피스 리츠야. 그 안에 임차인들을 보면은
굉장히 우량한 뭐 네이버나 그리고 뭐 삼성 SDS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뭔가 공실 리스크가 좀 다른 일반 리츠들에 비해서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 근데 수익이 두 가지로 난다고 했잖아. 평가 매매 손익이라는 것은 그 부동산 가치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에 따른 거고, 다른 하나는 이제 임대료 수익인데 임차인이 만약에 빠진다거나 공실이 돼버리면은 수익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잖아. 롯데리츠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그 롯데쇼핑 안에 있는 롯데백화점이나 롯데마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 롯데쇼핑 주식을 사는 것과 롯데쇼핑 채권을 사는 거의 그 중간적인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지. 근데 이 책임 임차인이라고 해가지고 계약 기간이 각각 다른데 평균적으로 10년 이상 계약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롯데쇼핑이 계속해서 돈을 버는 환경이 이루어진다면 임대료를 주는데 문제는 없는 거지. 그래서 롯데쇼핑의 주가는 계속 변동이 있을 수가 있는데 롯데리츠나 롯데쇼핑의 채권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임차인이나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부동산 리츠를 산다는 것은 내가 뭐 부동산을 산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약간 임대 수익을 얻는 약간 건물주 같은 약간 그런 기분을 좀 내는 거네. 뭐 내가 신한 리츠를 샀다 하면은 아까 얘기한 크래프톤 타워 그쪽에 뭐 3층 화장실에 뭐 변기 커버 정도는 살 수 있는 정도로 아, 그 정도? 네 거야. 아, 그래도 기분 되게 좋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리츠 시장은 그동안 없었던 게 아니야. 전문 투자자들 중심의 사모펀드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어. 아는 사람들끼리 아름아름 했구나. 그렇지. 근데 2018년도 12월부터 그 정부에서 공모 리츠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를 했어. 그리고 공모 리츠 상품에 우량한 공공자산을 우선 공급시키거나 주택도시기금이나 연기금이 출자한 리츠 환경을 조성한다거나 해서 일반 국민들도 우량한 자산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공유하자는 게 정책 취지인 거야. 근데 정부는 왜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거야? 이렇게 좋은 투자처를 일반 국민들 대다수가 투자할 수 있게끔 그 환경을 조성하는 거지. 미국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고, 싱가포르도 그랬어. 처음에 도입할 때는 좀. 이게 금융이 아무래도 규제 산업이다 보니까 정부의 의지가 되게 중요해. 그리고 리츠를 상장시키는 게 국토교통부랑 금융위원회라고 하는데 국토부가 운용하는 그 주택도시기금 내 그 청약통장 갖고 있는 맞아. 그분들이지? 그분들이 하니까 되게 나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를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국토부 자금이나 연기금 자금들을 이렇게 이끌어 오려고 하는 게 그런 초기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함이다 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상장 리츠된 걸로 구성된 그 꾸러미 또 ETF가 있는 거야? 우리나라에는 국내 상장 리츠로만 구성된 ETF는 현재 없어. 상장되어 있는 리츠가 많지는 않은데 7개밖에 안 돼. 이게 최소 상장 요건이 ETF가 추종하는 기초 지수의 자산이 10개 이상이 돼야 돼. 그래서 현재 상장돼 있는 ETF들은 상장 리츠 플러스 고배당 주식, 상장 리츠 플러스 채권으로 구성된 ETF들이 있어, 시장에. 그러니까 7개니까 뭐 최소 3개는 어디서 땜빵을 해와야 되는. 그렇지. 주식을 섞거나 뭐 채권을 섞어도 그래도 그 인컴형 자산으로서 역할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때? 그럴 수 있지. 왜냐하면 우리가 리츠에 투자하는 이유가 상대적으로 중위험, 중수익 자산을 투자하는 목적이랑 같거든. 배당주나 채권이 각각 일부 편입된 리츠 ETF들의 배당 수익률이 5%에서 6% 정도 되다 보니까 충분히 인컴형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올해 상장될 예정인 리츠들을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올해까지 10개 이상의 상장 리츠들이 예정이 돼 있어. 근데 지금까지 7개가 있는데 올해 10개가 생긴다는 거는 굉장히 뭔가 가파르게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데. 그렇지. 근데 걔네가 다 상장될 수 있을까?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지. 그럼 어느 정도는 이제 올해 새로운 리츠가 상장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이게 상장돼서 그걸로 또 이제 ETF 상장 리츠를 만들어내면 또 다시 리츠 시장도 더 커지고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리츠에만 투자하는 상품도 있지만 이 전체 리츠를 포괄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ETF 산업이 발전하면 그 안에 있는 기초자산도 같이
이렇게 투자할 요인들이 생기는 거지.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게 막 그런 막 시세 차익을 노리기보다는 연금 계좌에 있는 돈으로 이거를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뭐 마무리로 얘기를 하자면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 그 녀석 때문에 되게 힘들잖아. 근데 이 정부의 대응 방안으로 시장에 엄청난 유동성을 풀고 있어. 그래서 뭐 유명한 투자자 같은 경우는 캐시 is trash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시장의 유동성이 엄청 풀리면서 이제 자산 가치들이 꿈틀꿈틀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뭐라도 좀 투자를 하는 습관들을 좀 길러야 앞으로 좀 자산 가치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국면에 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해. 그 방안 중에 상장 리츠, 그리고 상장 리츠로 구성된 ETF에 투자하는 것. 좋은 것 같아. 어차피 나는 내 집 마련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냥 남의 집 같은 그걸로 이제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 거지.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고요. ETF 그냥 하는 형님이 아니라 좀 잘 아는 형님, 이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그리고 댓글로 궁금한 내용 남겨주시면 다음 시간에 형님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